1차구나.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타고 쓰진 않았네. 이게 탈 수 있습니까 이거? 자, 지난 5월 19일 방위사업청이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 입찰 공고를 내에 따라서 공군의 오랜 수건이었다고 하죠.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 본격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 몇 대나 도입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대형 수송기 3대를 확보한 다음에 또 앞으로 추가 사업을 통해서 3대를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예. 하는데 우선 이제 대형 수송기 개념이 전략 수송기 비행 및 수송 능력 그리고 전술 수송기 이착륙 성능이 결합된 이제 그러한 성격의 항공기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수송기 하면 뭐 이런 말씀 뭐 합니다만 전투기보다는 좀 첨단 기술이 좀 덜 들어가 있고 좀 덜 복잡한 걸로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네. 뭐 자동차도 스포츠카와 어떤 네. 무슨 뭐 대형 트럭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당연히 네. 스포츠카 쪽에 뭐가 집약돼 있을 것 같고 뭐 또 그렇죠. 그런 느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네. 측면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뭐 전투기 수준의 항공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거의 전투기 수준의 첨단 항공 기술력, 노하우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수송기인데. 많이만 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따져보면 능력들을 보면 우선은 무거운 짐, 화물을 싣고 가뿐하게 날아올 수 있는 힘이 좋아야죠. 아,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가급적 짧은 이착륙 거리일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실전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활주로, 포장된 활주로가 파괴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비포장, 이른바 이제 전선의 비행장, 이제 그런 그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도 예. 이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필요할 경우는 굉장히 낮은 고도로 날면서 화물을 투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수십 미터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저공 비행 및 투하 능력도 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술기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은 이제 맨페이저라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게 특히 이 수송기들이 공항에서 이착륙할 때 취약합니다. 이 맨페이저는 보통 사거리가 5km 미만이니까 공항에서 이륙한 직후 아니면 착륙하기 직전 이때가 위험한데 그때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전술기둥이라는 걸 해요. 예. 이 크고 둔중한 이 몸집을 가지고 이 고기동을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요구되는 능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능력들을 갖춰야 이 수송기로서 제대로 평가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기종이다, 부분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총 사업비가 이제 7,100억 원이고요. 오는 2026년까지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 이 방사청이 제공한 제안 요청서를 토대로 영어로 이제 RFP라고 그러죠. 토대로 해서 이제 8월 24일까지 제안서하고 가격 입찰서, 비용 분석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서 뭐 더 그렇습니다만 뭐 전투기가 사실 멋은 있는데 솔직히 보급이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송기가 더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군이 이제 물자와 장비 그리고 사실 병력 수송이 또 시간 이런 것도 예.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걸 담당하는 수송기가 전투기와 정찰기 못지않은 중요한 전력인 거고요. 또 서방 국가들이 이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뭐 군수 물자나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상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수송기 역할이죠. 네. 작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조력자분들 여기 모실 때 미라클 작전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수송기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수송기는 사실 뭐 군작전뿐만 아니고 예. 이렇게 제외 국민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경우도 그렇고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은 해당 지역으로 급파돼서 뭐 국내로 송환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지대로 송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2020년 6월 그 6.25 전사자 유해 송환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작년에 얀센 백신 수송
이런 데도 진짜 급했죠 그때. 그때는 굉장히 급했죠. 급하면 수송기 떠야 돼 우리 군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청해부대원 긴급 복귀. 아 그때 코로나 맞죠. 예. 그리고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할 때. 예. 그다음에 요소수. 또. 요소수 긴급 야 복귀. 동행무진인데요 진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송기가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군 수송기 도입 사업이 좀 도움을 받고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 국민적 공감대나 지지는 이거 확실하겠는데요. 이거 방금 말씀 요소수 뭐 백신 그리고 6.25 전사자 유해 송환 뭐 홍범도 장군님 유해 이거 뭐 중줄이 진짜 큰 역할 했네요. 사실 이제 이 각광을 받게 된 그런 결정적인 역할한 게 물론 이제 주력 수송기는 C-130이지만 실제로 많이 그런 측면에서 각인시킨 거는 공중 구비 및 수송기인 A330 MRTT입니다. 우리 KC330이라고 불리는 그게 이제 원래는 공중 구비기로 도입된 건데 수송기도 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어서 이제 그게 이제 큰 역할한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뭐 그런 적이지만 우리 청해부대가 아프리카에서 집단으로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데려왔잖아요. 그때 마찬가지 A330 MRTT 가가지고 아프리카까지 10,000km 넘는 거리를 가서 바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치를 오는데 성공했는데 A330 MRTT가 없었으면 그렇게 단시간 내에 작전하는 게 불가능했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 수송기 중에도 작은 거는 어렵고 이게 정말 대형 수송기가 우리도 필요하다. 그걸 많은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준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 말씀의 계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주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군 대형 2차 사업 본격화 스타트 이게 주제인데 그럼 현재 우리 수송기 어떤 뭐 전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우리 기준으로 예. 미국 기준으로 전술 수송기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이제 대형 수송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C-130이 대표적이죠. 이게 총 이제 16대가 있어요. 그리고 유럽 및 인도네시아 IPTN이라고 해서 만든 TN235 수송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소형 수송기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총 36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소형 기종으로는 사실 지상군이 요구하는 그런 작전 수행 능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 수준밖에는 이 공중 침투 지원이 가능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러클 작전이나 오아시스 작전 같은 이런 원거리에서 뭐 병력이라든지 물자를 수송하거나 또 구출하는 또 해외 재난 구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대형 수송기가 정말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 이번 사업에서 뭐 우리 측 방사청이든 아니면 소유 군이든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 수송기 뭐 어떤 뭐 기종들이 있습니까? 현재 운용 중인 걸로는 이제 3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로키드 마틴의 C-130J-30 최신형 허큘리스요. 슈퍼 허큘리스라고 불리는데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에어포스사의 A400M 우리 전에 본 게임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일류신사의 일류신 76, IL-76이 있는데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러시아 항공기가 도입된 게 저거나 전투기라든지 이런 수송기 같은 중요한 기종으로는 없죠 아직까지.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배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개가 사실은 이제 경쟁을 벌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언뜻 그 말씀 들었고 보면 우리 전력 그 상황에서 C-130이 뭐 열 몇 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업그레이드 버전 뭐 슈퍼 붙으면 그쪽이 조금 뭐 그 유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공군은 뭐 말을 아끼는 입장인데 기본 방침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130 계열보다는 좀 커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생산이 중단된 중고 C-17을 제외하고 이제 새로운 기체로 보자면은 현재 양산 중인 수송기 모델 가운데 유일무이한 대형 기체는 사실은 A400M이거든요. A400M. 아주 크게 A400M이라고 적혀 있네요. A400M.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델하우스는 모델 비행기 아닙니까 이거? 보통 다른 게 뭐 적혀 있고 한데 기체. 이게 이제 어디서 보셨냐면은 이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매달려서 올라타는 그 본인이 다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 장면에 나왔던 이 수송기가 바로 이겁니다. 토명님 타셨어요? 그럼 또 그 포감이 이게 우리 요즘 토명님만 나오시면 이게 또 우리가 그렇죠. 또 한국도 좋아하신다고 하고. 근데 이게 이제 A400M인데 길이는 45.1m, 날개를 포함한 너비가 42.4m 정도의 크기고요.
원래 이제 에어버스가 로키드 마틴 C-130의 대항마로 10년에 걸쳐서 자그마치 200억 유로를 투자를 해가면서 24조 6천억 원이더라고요. 201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내 수송 공간이 길이가 18m, 폭이 4m, 높이가 4m, 최대 수송량은 37톤. 이제 CH-47 치누크 있잖아요. 그 치누크가 한 대가 다 들어가고 큰 헬기인데. 그다음에 중무장 차량 2대, 완전 무장한 낙하산 부대원 116명을 실을 수 있는 중량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고요. C-130이 19톤이기 때문에 거의 2배에 달하는 중량을 이제 수송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항속거리도 최대 탑재량을 싣고도 3,300km를 비행할 수 있는데 C-130은 최대 탑재를 하는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1,9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 또 내부에 연료를 탑재하고 급유장치까지 설치를 하면은 임시 공중 급유기로 또 사용할 수가 있죠. 최대 순항 고도는 11,277m, 최대 속도는 마하 0.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로키드 마틴의 C-130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많이 싣고 좀 더 빨리 멀리 편하게 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많이 근데 조금 더 빠르다고 하면 이거 뭐 다 갖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엔진이 그 롤스로이스의 유로프롭 TP400D6 터보프롭 엔진이 4기가 달려 있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이 14만 1,000kg인 기체의 이 엔진 4대가 최고 속도 880km라는 비행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기체에 상당히 훌륭한 엔진을 활용해서 이제 좋은 뛰어난 성능을 내는 건데, 한편으로 또 항공 이제 기술 역학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됐죠. 이 날개를 옆면에서 지금 이제 보시다 보면은 위가 들렸고 뒤가 이렇게 조금 내려간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로 누운 날개 스웨프트 윙이라고 하는데, 군수종기는 사실 이렇게 안 만듭니다. 보통 이제 날개를 일자로 만들어야 훨씬 안정적이고 또 뭐 저속에서 특히 안정적이고 낮은 속도에 잘 난다 이런 관점 때문인데, A400M은 이제 날개를 동체 후방으로 젖혀가지고 사실은 고속에서 훨씬 유리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설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뭐 컴퓨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설계를 할 수 있고, 즉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런 설계에서 얻어낸 거죠. 네. 저 공군에서 좀 더 C-130보다 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또 이게 지금 항속 거리 뭐 이거 그 실는 뭐 양 뭐 이게 비교가 안 되건 사실요. 그렇다면 거의 A400M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또 보면은. 근데 로키드 마틴이 어떤 회사입니까? 큰 회사죠. 뭐 아는 사람도 많고, 예. 그 세계 방산업체 중에 제일 큰 데가 부동 1위를 고수하는 게 로키드 마틴 아니에요? 우선 C-130을 그 히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B-52, AK-47, RPG-7 한번 딱 보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백전도장, 뭐 세대를 뭐 몇 세대를 건너선 그렇죠. 뭐 그거 아닙니까? 넘어선. 그러니까 C-130이 수송기계의 B-50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월남전부터 나오고 그 비행기 아닙니까 이거? 월남전 그 전부터. 월남전 전부터예요? 그렇죠. 전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송기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선 말씀드렸지만 1950년대에 개발돼서 장수만세를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장수만세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와 장수만세. 총 2,300대 이상이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 도입국만 거의 약 70개국에 달하는 정말 베스트셀러 70개국. 수송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뭐 이 C-130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이제 M자부터 MC 다목적기 특수부대에 쓰는 거, 전자전 하는 EC-130, 뭐 기상 관측하는 WC-130 뭐 해가지고 그 파생형도 엄청나게 많고요. 세계 각국에서 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수송기 C-130 도입한 게 많아서 사실은 C-130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본게임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이제 수송기인데, 1954년 첫 비행을 한 다음에 약 70년, 68년 동안 커리어를 쌓아온, 명성을 쌓아온 이런 항공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수송기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강점 중에 하나는 1970년대 이후에 사실은 B-52 같은 경우는 신규 제작이 없었어요. 거기도 이제 대표적인 장수만세 폭격기지만, 근데 C-130은 계속 실전을 겪으면서 이제 개량형
지금도 개량의 개량을 이제 거듭하고 있다는 게 또 이제 강점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바로 가장 최신형 C130J-30 그러니까 슈퍼 큐리스라는 이제 그런 별칭도 갖고 있는데 이게 뒤에 이제 맨 마지막에 붙은 30이라는 거는 이제 동체 연장형 그런 맥락에서 리무진형 이런 겁니까? 그렇죠. 차로 말하면? 차로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종전의 C130H보다 동체 길이가 5m가량 이제 길어진 이제 그런 게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길이만 길어졌으면 로켓 마틴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우리 친하신 분 많으신 거. 아니 제가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홍보 대사처럼 됐는데 우리 A400M을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예. 아니 솔직히 스펙이 다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원사이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우리 또 본 게임 컨셉에 맞게 제가 또 이제 예. 그 대항마로. 그렇죠. 예, 예. 낱낱이 아주 그냥 자세히 검증을 해야죠 저희가.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전자장비, 우리가 항전 장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엔진 등이 업그레이드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엔진 아닙니까? 엔진 이 종전의 구형은 이제 4개짜리예요. 4엽이었는데 6엽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엔진 효율을 15%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은 기름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고 추력도 29%가 이제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부품하고 중량은 각각 50%, 15%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힘은 세지고 무게는 가벼워지고 순항 속도도 30노트, 그러니까 시속 54km 정도가 이제 빨라졌다고 그러고요. 탑승 인원은 이제 10명이 늘어나가지고 완전 무장 병력의 경우는 이제 74명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종전에 이거 워낙 이게 50년대 나오는 거니까 업그레이드가 있어도 이제 C130H까지는 아날로그 비중이 훨씬 컸는데 배기모를 개량한 이제 C130J의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디지털화했다는 게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전투기도 그렇고 이제 신형 장비는 공통적으로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드를 통해서 뭐 비행기라든지 비행 관련 데이터를 이제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고요. 구조종사가 이제 기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서 항법사 항복조미사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종전의 승무원이 5명이었는데 J형은 3명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와, 2명이 줄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공군이 16대를 운용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4대가 이 신형인 C130J-30입니다. 그 1차 대형 수송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C130H, J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게 30년 이상 운영하니까 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중요하잖아요. 같은 기종을 많으면 아무래도 운용 유지비가 줄어들겠죠. 여러 가지 부품 조달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공군 입장에서는 이제 비교적 다른 거를 택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나는 뭐 젊은 패기의 A400M과 그리고 좀 완숙미 그리고 뭐 현재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이런 실력파의 C130 뭐 이렇게 계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막상-막한 것 같은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오늘 대결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요. 아까 보시니까 뭐 제가 뭐 이걸 띄워줘가지고 강하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저도 좀 그런 쪽으로 가볼까 지금 생각. 받아치실 거 있어요? 아니 가뜩이나 저는 제가 밀던 러시아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유럽으로 가시면 되겠군요. 유럽으로 간다. 좀 밀어볼까 그렇죠. 싶고요. 로키드 마틴데 하여튼 뭐 에어버스를 한번 가져야 네, 돼. 에어버스 제가 은인 자중하던 원쌤한테 도발했네. 걸출한 신예의 어떤 패기 그리고 신기술 이런 것들을 지금 68년 된 기종이 좀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네요. 예, 너무 그 뭐 스푸트니크가 우주에 나가기도 전에 만든 그런 기종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사엽 프로펠러 대신에 이제 6엽 프로펠러 얘기를 하셨지만 효율이 15%는 업됐대요. 예, 근데 A400M은 8엽입니다. 8엽. 그렇군요. 이게 4개에서 시작해서 6개, 이건 8개군요. 예, 8개가 붙어 있고요. 이게 사실 최근에 그 터보 프롭 엔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형태가 프로펠러 6개를 단 6엽 엔진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최고 효율이 마하 0.5 근처에서 나오게 돼요. 그 엔진, 연료라든가 이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근데 A400M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본 제품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제품은 길이를 늘리고 폭을 좁힌 프로펠러 8개가 달려있죠. 8개를 달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이제 속도를 끌어올리게 되는 부분인데다가 또 보면 형태가 특이하잖아요. 이제 프로펠러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휘어 있는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죠.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그런 칼. 아랍이라고 해야 되나? 중동 그렇죠. 쪽에 그 칼이 이렇게 예. 무슨 월동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깃털 같이 10m라고 하는데 그 10m 칼에서 모양을 따와서 실제로 10m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저거를. 저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공기저항을 아무래도 치고 나갈 때 좀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게다가 요게 4개가 더 서로 간에 대칭으로 회전을 해요. 이런 모든 점들을 다 합쳐보면 기본적으로 효율이 4% 정도 증가를 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이런 게 다 이제 최신 기술과 설계에 힘입을 입은 거죠. 근데 그냥 제트 엔진이 빠르고 좋은 거 아닌가? 왜 솔직히 뭐 터보 프롭이라고 해서 그런데 프로펠러 아닙니까 아무튼? 프로펠러 엔진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구식 프로펠러 엔진이 일반 프로펠러 엔진이라고 하면은 저 블레이드를 그러니까는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이 피스톤을 움직여 가지고 자동차 비슷하게 그걸 회전으로 변환시키는 방식이라면 터보 프롭 엔진은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소를 시켜요, 가스를. 그다음에 그 연소시킨 가스의 힘으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약간 추진력도 있습니다. 가스 추진력도 한 10%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펠러가 돌아가니만 90% 되는 이런 방식이라 뭐 어떻게 보면은 저 프로펠러하고 제트기의 장점을 다 혼합을 한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제트 엔진을 안 쓰고 이런 터보 프롭 엔진을 쓰는 이유는 저속에서 운영 효율이 좋고요. 그리고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단거리 이착륙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위험 지역에 착륙하고 이런 수송기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일반 여객기를 보시면은 착륙하는 비행기 천천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주도 가면 그 스팟 있어요. 거기 그 뒤에 딱 사진 이렇게 하면 비행기가 위로 지나가는 거기 줄 엄청 서 있습니다. 네. 그래 저도 거기서 봤죠. 얘네들이 보면 항상 먼 거리에서 아주 천천히 고도를 낮춰서 줄 서가지고 내리거든요. 굉장히 멀리서부터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수송기는 그냥 이제 그렇죠. 노출될 수 있죠.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직선으로 내려오니까는 뭐 그냥 고도 그대로 보이는 거죠, 경로가. 그래서 수송기는 활주로 상공에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착륙을 시도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A400M이 이착륙에 필요한 거리는 한 25톤의 짐을 실었을 때 750m 정도입니다.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거 엄청 짧은 거 아닙니까? 예. 보통 중소형 항공기가 2,000m,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2k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한데 굉장히 짧은 거고요. 12개의 바퀴로 구성된 주 메인 랜딩 기어, 주 착륙 장치가 자갈이나 모래 활주로에서도 직진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마치 트럭의 바퀴처럼 이렇게 굉장히 잘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짧은 비포장 활주로에서도 이 착륙이 가능하고요. 뒷바퀴가 엄청 많군요. 저는 2개 달린 줄 알았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수송기 A400M은 아까 3명이 운영이 가능했다고 했지만은 이 경우는 단 2명으로도 충분히 비행이 가능한 68년 된 기체와 달리 처음부터 디지털화를 아예 염두에 두고 만든 거라서 조종사, 부조종사가 앉은 좌석에 이제 스틱이 놓여 있는 정도로 이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C130은 여전히 핸들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 이게 또 진일보 했네요. 그 전문 패기가.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사용자 유저 리뷰를 보면요. A400M 4대를 도입한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가 그동안 쓰던 C130이 토요타라면 A400M은 벤츠나 BMW 같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난. 수많은 차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뭐 동의하기가 아무튼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가 써본 입장에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제가 그 A400M도 그 서울 아덱스 전시회 때 왔을 때 좀 들어가 봤어요. 전시도 한번 됐었군요. 예, 국내에도 왔었어요. 예. 실제로 와가지고. 근데 제가 내부도 들어가 보고. 근데 제가 C130도 뭐 당연히 이제 타봤고. 그런데 역시 A400M이 좋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위 뭐 이른바 승차감이라고 그러나 좀 편안하고 좀 그런 거죠. 널찍하고. 조종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아무래도 A400M이 최신형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데 우리가 뭐 아까 자동차 얘기 자꾸 나와서 그런데 이게 뭐 벤츠나 BMW 아까 비유하고 그랬는데 이 벤츠 BMW가 전반적으로 좀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요새는 워낙 많이 사가지고 좀 뭐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싸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A400M은 근데 그런 걸 감안해도 비싸도 좀 너무 비싸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네, 군사 전문 기자가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봐도 비쌉니까? 예. 자연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이것도 봐도. 인간 유용원이 보기에 이건 아니다. 예. 가격만. 네, 그러니까 보면 2019년도에 이제 합동참모본부에서 이제 공군이 제기한 이제 소요검증 승인이 됐을 때 이제 보면 선행 연구 결과 A400M이 그 대당 획득 및 운용 유지 비용이 하여튼 우리 공군이 감당이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가 나왔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대당 1.5억 유로 하나로 약 2천억 원 정도. 근데 10-130 J-32 경우는 6,700에서 7천만 달러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70에서 900억 원이니까 더블인데요? 두 배 더블 이상, 이상? 예.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화물 탑재량 이런 거 분명히 앞서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가격은 또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그게 이제 군 입장에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부가적인 이제 옵션 관련해서 10-130이 또 이제 강점으로 새로 또 부과하게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예. 최근에 우리 큰 고민거리라고 그럴까? 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대형 산불이잖아요. 이번 동해안 쪽에 네. 엄청난 그 피해가 있었죠. 이게 예. 이제 소위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부작용,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참 호주 같은 경우도 온 나라가 다 피해를 예. 입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단실 내에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10-130에 물 실어가지고 날릅니까 그러면? 수송기로? 그러니까 우리 주력이 지금 러시아제 헬기잖아요. 까모프.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래됐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러시아 헬기들 부품이 이제 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제재 영향을 받나 보죠? 제재 영향 당연히 받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더 문제가 될 텐데 10-130은 모듈형 공중 화재 진압 시스템 MAFFS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모듈러 에어본의 파이어 파이팅 시스템을 약합니다. 10-130이 안에 이제 일종의 이제 큰 물탱크를 탑재하는 거죠. 근데 이 물탱크 안에 3,400갤런, 그러니까 13,000리터의 화재 진압제나 화학작용제나 아니면 물을 이제 탑재를 하면 해가지고 이제 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한 번에 뭐 폭이 길이 한 400m 정도 되는 면적의 물이나 아니면 그 화재 진압제를 뿌려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는 산불 끄는 용도로도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기본 임무 하면서 예. 일부 장비만 추가하면 그 안에. 그렇군요. 예, 예. 물만 실어 나르니까 직접 물을 예. 뿌릴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화재 진압 전용 10-130이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가지고 영상에도 종종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효용성이 있다는 게 그 헬기하고 비교해 보면 딱 차이가 나는데요. 헬기 소방행 헬기 경우는 보통 650리터에서 7,000리터까지 최대 실른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실는 헬기도 10-130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도 이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고 헬기는 화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까이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위에서 뿌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엉뚱한 대로 물이 바람에 날려간다든지 화학작용에도 마찬가지. 예. 조준 사격이 어렵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 진압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는데 10-130의 경우는 또 이제 저공 비행하면서 투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헬기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헬기의 경우는 밤에 운용하기 힘들어요. 우리도 이제 지금 밤이어서 헬기가 못 뜹니다. 이런 보도 그쵸. 예.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수송기의 경우는 주야간 모두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그것도 장점이고, 그래서 뭐 동급 헬기에 비하면 가성비가 한 300%가 된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 두 기종 모두 뭐 장점이 뚜렷한 기종이니까 심사숙고해서 기종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송기가 현대 전장에서 전투기 못지않은 존재감을 가진 공중 전력으로 자리 잡은 것이 2차 세계대전, 뭐 보급 전장이라고 불렸던 그때 이후라고 하는데요. 당시 더 많은 물자와 병력 그리고 폭탄 등을 싣기 위해서 초거대 항공기가 필요했고 실제로 또 일본도 개발되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본방 야사에서 다뤄봤습니다. 보시죠. 달려라 코난 미래 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 어릴 적 추억의 만화 미래소년 코난 다들 기억나시죠?
과학의 남용으로 소수만이 살아남은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한 이 만화에는 비현실적인 크기의 초거대 비행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공중 요새급의 항공기 기간트입니다. 독일어로 거인이라는 뜻의 기간트. 그런데 이 기간트가 만화가 아닌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실제로도 존재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기존에 보유한 수송용 글라이더만으로 거대한 공수작전이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기껏해야 한 번에 10명 남짓한 무장병력을 수송할 정도였으니까요. 고심 끝에 독일은 수송 1회에 중무장병력 100명 이상 또는 20여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수송용 글라이더 제작을 여러 업체에 의뢰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선정된 것이 바로 길이 28.2m, 폭 55.2m, 높이 10.15m의 특대형 사이즈를 제시한 메셔슈미트의 ME321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사이즈에만 집착했던 나머지 치명적 약점을 간과했던 것인데요. 글라이더는 엔진의 힘을 빌리지 않고 활공 비행을 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별도의 견인 항공기들이 추가돼야 했는데요. 커도 너무 큰 ME321을 한번 이륙시키려면 견인 항공기들의 파손 사고가 빈번했다는 것이죠. 멘붕 끝에 독일 기술진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ME321에 자체 엔진을 달자. 독일군은 글라이더의 골격만 보강하고 프랑스에서 노획한 놈론 엔진을 6개나 장착하기로 합니다. 비록 늘어난 중량 때문에 최대 적재량이 13톤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당시 다른 수송기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수송 능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글라이더와 달리 이착륙이 자유롭고 최대 1,100km를 운항할 수 있었죠. 크기도 빅, 수송량도 빅, 하늘의 거인, ME323 기간트는 이렇게 탄생됐습니다. 독일은 지체할 틈 없이 곧바로 총 200대 기간트를 생산하는데요. 기간트는 고립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독일 보급 전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기간트는 이 시기에 세계 최초로 육중한 전차를 수송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38톤에 달하는 독일 3호 전차를 수송하다니 정말 그 수송 능력 한번 대단하죠. 하지만 이런 기간트도 난관에 봉착합니다. 덩치가 너무나 큰 나머지 비행 속도가 시속 218km에 불과했고 동체를 목재와 방수포로 만든 탓에 실탄 한 방이면 불길에 휩싸여버렸죠. 그래서 기간트 승무원들은 목숨을 걸고 비행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연합군의 표적이 되는 순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몸집만 큰 약골 수송기 기간트는 1944년 하늘에서 흐지부지하게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렇지만 기간트는 최초로 전방 램프 도어를 사용하고 후방 랜딩 기어를 동체 밖으로 빼내는 등 현대 수송기에 모두 채용되고 있는 기술을 처음 사용한 수송기이기도 한데요. 아쉽게 하늘에서 사라졌지만 기간트가 대형 수송기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냈음은 분명합니다. 시계를 과거로 더 돌려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녀석이 또 있었으니 이 녀석도 기간트 못지않게 커다란 덩치로 유명했던 항공기인데요. 폭 36.58m, 높이 8.2m, 초거대 폭격기의 시초 발링 폭격기입니다. 1919년 미국은 전함을 침몰시킬 만큼 큰 포탄을 실을 수 있는 항공기 개발을 원했고 그래서 나온 게 이 발링 폭격기인데요. 당시 무려 2.3톤에 달하는 폭탄을 장착하고 하늘을 날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창공의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도 큰 덩치가 발목을 잡았으니 공허 중량 12,307kg, 최대 이륙 중량 19,309kg에 빛나는 육중한 몸매 탓에 고작 시속 155km가 최고 속도였고요. 비행거리도 최대 270km가 끝이었죠. 상승 성능도 형편없어 온 힘을 끌어모아도 28분간 609m를 겨우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에는 발링 폭격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큰 활주로가 고작 6개뿐이었으니
참 커도 너무 컸던 게 문제였을까요? 발링 폭격기는 기대 이하의 성능에 양산은커녕 시제기조차 창고에 방치되다가 1930년쯤 소각되고 맙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쓸쓸하게 마무리되었죠. 독일의 기간트 수송기와 미국의 발링 폭격기, 둘 다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만 오늘날 초거대 항공기 개발에 많은 영향을 준 기념비적인 항공기로 무기사의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소년 코난, 야 이것도 정말 그 오래된 명작 중에 예, 여기 다시 태어난 지구가 맞나? 하여튼 막 그래. 근데 거기 그 비행기가 신기한 비행기 기간트라고 있었는데 기간트. 그게 나름 뭐 이렇게 그 진짜 뭐가 원형이 있네요 모델이. 그렇죠. 사실 이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원래 비행기 마니아로 되게 유명한데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에서도 그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 뭐 제로센 뭐 그렇죠. 나오고 그렇잖아요. 예. 그 아버지가 2차 대전 당시에 제로센 전투기의 방향타를 제작하던 공장을 운영을 했대요. 어릴 때부터 좀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 예, 예.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C-130, J-30과 A-400에 예, 실질적인 경쟁을 계속해서 벌이는 것 같은데 진짜 뭐 어차피 그 러시아 쪽은 빼고 이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또 후보가 하나 있어요. 제3의 후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브라질이 의외로 또 항공산업이 발달돼 있는데 엠브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 중에 하나인데 그 C390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만든 이것도 이제 후보 기종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대형 수송기로 보기는 어려운 기종이에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도 있고요. 체급상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고 방사청이 대형 수송기의 그 작전 요구 성능 영어로 ROC라고 그러는데 예. 그 조건에도 이 C390은 충족을 못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뭐냐면 군의 ROC는 터보 프롭 엔진 4기를 장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트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C390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렇잖아요. 브라질이 의외인 게 얼마 전에 뭐 핵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다시 무슨 수송기가 나오는데 브라질도 이제 뭐 막 시작하는 그런 뭐 스타트업 그런 느낌입니까? 이제 뭐 군수에 본격적으로 신경 쓰는 뭐 그런 초기 단계인가요? 어떻습니까? 지상 장비도 예를 들어 뭐 장갑차라든지 네. 로켓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미요? 특히 항공 산업의 경우는 이 엠브라이어라는 데가 1969년에 이제 공기업으로 만들어진대요. 네. 오래된 회사인데 이제 1994년에 이제 부분적으로 민영화된 이제 그런 거고 이게 심지어 뭐 보잉 에어버스에 의해서 세계 3위 항공기 제작사다 이런 얘기까지 일부에서 평가할 이거 제가 정도로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네. 회사였군요. 이게 중소형 항공기 네. 우리 비즈니스 제트라든지 중소형 항공기 제작 업체로는 거의 세계에서 넘버원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엠브라이어가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브라질 공군도 C-130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도태될 때가 되니까 이 수요가 이제 적지 않다. 그리고 이 브라질뿐 아니라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이런 남미 국가들도 이 수송기 수요가 있을 것이다. 네. 이 그런 맥락에서 C-130과 비슷한 거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2006년부터 이제 현행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C-130과 유사한 미국의 IAE사의 25,000파운드급 엔진인 IAE V2500 터보팬 엔진을 이제 이 엔진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예. 엠브라이어가 이제 민수 쪽 항공기도 계속 개발했어요. 그래서 실적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EZ E2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런 노하우도 이제 활용을 하고 그래서 2014년 10월에 1호기 출고식을 가졌습니다. 2015년 2월에 이제 초도 비행을 했고요. 예. 길이가 33.43m고 높이는 11.4m, 폭은 33.9m고요. 탑재 공간에 최대 26톤의 화물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백수나 장갑차 2대나 박서 장갑차 1대 또는 H-60 헬기 1대 정도를 탑재를 할 수 있고 병력 80명이나 66명의 완전 부장한 공수부대원을 또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면 이제 디지털 조종석으로 설계가 돼 있고
이 컴퓨터가 에 의해서 조종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조종관은 이제 사이드 스틱으로 설계를 해서 이 조종석 공간을 이제 넓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에 이제 4개의 카메라를 락웰 콜린스라는 회사가 만든 프로라인 퓨전이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뭐 그림 좋은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가격은 좀 싼가요? 가격이 C130J보다 1,500만 달러 가량 낮기 때문에 예.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5,000에서 5,500만 달러로 예상이 되고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브라질, 포르투갈, 헝가리 세 국가에 35대가 판매 계약이 됐고요. 예. 지난 6월 17일에 C130J를 따돌리고 예. 네덜란드와 KC390 5대 판매 계약을 5대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요거는 KC390이란 거는 기본인 C390의 공중 급유 기능을 이제 부여한 사양을 말하는 건데 네. 엠브라에르로서는 사실은 이번 네덜란드 계약을 통해서 나토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좀 교두보를 마련했달까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런데 C130J를 따돌렸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수송기 KC-X 개발에 투자표를 던졌다. 브라질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우리 카이도 전투기도 만드는데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 같네요.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렇죠. 사실 그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21년 그 작년 항공우주력 발전 컨퍼런스에서 군용 수송기 및 특수 목적기 이건 이제 공중급유기랑 해상 초계기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자 개발 전략을 공개를 했거든요. 제트 엔진이군요. 네, 뭐 쌍발 제트 엔진으로 추정이 되죠. 네. 현재의 모습은 6,000km대 항속거리에 20톤을 적재할 수 있는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8,000km대 항속거리에 25톤을 적재할 수 있는 개량형을 만든다는 이런 계획들로 돼 있고 개발비는 3조 원을 보고 있습니다. 공군의 주력 수송기인 C130H 계열 12대의 도태 예상 시기가 2035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납품하는 이제 수송기의 국내 조달을 목표로 한다. 이제 이런 계획이고요. 또 2040년에 도태하는 CN235M 수송기 역시 대체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처음에 훈련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KF-21 전투기 이제 개발했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수송기를 이제 개발했다는 건데 수송기 개발 얘기 나온 게 결국은 카이를 비롯한 국내 항공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뭐 해군군 해경에서 말씀드린 초계기, 정찰기, 전자전기 이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 정찰기 같은 경우도 백두 정찰기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런 플랫폼은 또 외국의 비즈니스 제트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플랫폼을 우리 국산 수송기를 쓰면 또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국산 수송기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는 뭔 수송기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 의미가 있겠다. 이제 그런 평가들이 조금 전에보다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수송기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대로 느껴지는 1시간 보냈는데 어떠셨습니까? 두 분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수송기랑 관련해서는 하나는 게임을 저도 이제 좀 많이 하니까 네. 무기가 떨어지고 뛰어내리는. 시작할 때 보통 수송기에서 뛰어내리죠. 수송기에서 뛰어내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 또 총알 떨어지고 무기 떨어지면 이제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수송기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서 떨어뜨려진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긴박함이 물론 간접 경험이지만 전장에서는 어떠할까 과연. 그렇죠. 그게 실전장에서는 그러니까요. 훨씬 절박할 거 아닙니까? 필요하기도 하고. 게임할 때도 조차도 그런 심리가 생기는데 네. 그런 느낌들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옛날에 영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큰 수송기가 모두를 이제 공항 같은 데서 전부 도피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이 뒤에서 정말 총알이 날아오는 상황인데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대한 수송기가 이렇게 착륙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희망으로 바뀌잖아요. 그 순간. 그래서 상황이 이제 거의 끝나는 이제 해결이 되는. 드디어 이 수송기 하나로 그냥 모든 게 풀려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이번에 뭐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데서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그 물자와 무기를 수송하는 것과 함께 또 사람들을 구해내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제 수송기들이 가진 그 희망이라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우리도 또 개발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력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도 늘어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그 오아시스 작전이나 미라클 작전에서 나타나듯이 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난민, 우리 장병들을 구조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대형 수송기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바로 필요할 경우 우리 국민들을 해야 되는 게 나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도리 측면에서도 대형 수송기는 꼭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사실 브라질이 그 정도의 수송기, 일정 부분 C-130을 능가하는 성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송기를 브라질이 만들었다는 건 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오랜 노력, 부력을 통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항공산업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뭐 카이와 대한항공을 비롯한 우리 항공산업체들 발전은 결국은 이런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이 토대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기 문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 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대형 수송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제적인 역할이 커지니까 예. 당연히 배만 얘기 많이 하는데 수송기도 많이 해요.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 C-130만 있었으면 절대 오아시스 작전 못해요.